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야담 주모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가슴 먹먹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두 남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제목은 버려진 종이약입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정윤이라는 한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윤의 집안은 대대로 명망 높은 선비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벼슬이 높았고 아버지 역시 학문이 깊어 고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지요. 어릴 적 정윤은 넓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봄이면 매화나무 아래서 시를 짓곤 했습니다. 그의 미래는 밝았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으로 잔인한 법입니다. 정윤이 25되던 해 아버지가 억울한 옥사에 휘말렸습니다. 누군가 거짓 고변을 한 것이지요. 아버지는 결국 옥중에서 돌아가셨고 집안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몰수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 아버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정윤은 온갖 관청을 찾아다니며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윤은 양반의 신분을 잃고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넓던 기와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정윤은 초라한 움막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한때 붓을 들고 시를 짓던 손으로 이제는 남의 집 일을 거들어야 했지요. 양반님, 아니 이제는 양반이 아니시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어제까지 공손히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정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자존심만은 지키려 했습니다. 나는 비록 신분은 잃었으나 마음만은 여전히 선비이다.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 자존심이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정윤은 곧 깨닫게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정윤은 사흘째 굶고 있었습니다. 일거리도 찾지 못했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기 저 양반 쓰러졌어. 에이 내버려둬. 어차피 거지 아니야.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정윤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허망하게.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그를 부축했고 따뜻한 무언가를 입술에 대어 주었습니다. 미음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요. 정윤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소박한 옷차림의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옷에선 생선 비린내가 났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천민 여인이었습니다. 누구? 시오? 저는 연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드셨습니까? 정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한때 양반이었던 자신이 천민 여인에게 구제를 받다니. 괜찮습니다. 제 오두막이 가깝습니다. 가서 따뜻한 밥을 드시지요. 연인은 정윤을 부축해 자신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정윤은 따뜻한 밥과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어르신, 몸조리 잘하셔야 합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정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분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윤과 연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근근히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혼자 살아왔고 글도 모르는 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좋은 생선이 들어왔습니다. 하나 가져가세요. 아니, 그럴 수 없소. 나는 이미 그대에게 신세를 너무 많이 졌소.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라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정유는 연희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연희, 그대는 글을 배우고 싶지 않소? 글이요? 저 같은 천민이 글을 배워서 무엇 하겠습니까? 글을 알면 세상이 달리 보이오. 내가 가르쳐 주겠소. 그렇게 정유는 연희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등잔불 아래서 천자문을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하늘천, 이것은 땅지. 하늘천, 땅치. 연희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정유는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고 연희는 배우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은혜를 넘어선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연희, 예, 어르신. 나를 그냥 정윤이라 부르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은 신분이 무슨 소용이오. 이제 나는 그대와 같은 처지요. 아니, 그대가 나보다 나은지도 모르오. 그대는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으니까.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볼이 붉어졌습니다. 정윤, 나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박찬봉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급 관리였지만 교활하고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윤의 몰락을 비웃었고 늘 그를 헐뜯고 다녔습니다. 허허, 저 정윤이라는 자복에. 한때 양반이었다고 으스대던 놈이 이제는 천민 여자나 쫓아다니는구먼. 박찬봉은 연희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욕심을 자극했던 것이지요. 연희, 나의 첩이 되면 어떻겠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죄송합니다. 참복 나리.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천민 주제에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박찬봉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정윤과 연희가 자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박찬봉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연희가 시장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거짓 증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저 여자가 저의 귀한 물건을 훔쳤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천민의 말은 양반의 말 앞에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그날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정유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오. 연희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오. 정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떠드는가? 너도 이제는 천민 아니냐? 박찬봉이 비웃었습니다. 박찬봉, 당신이 이 일을 꾸민 것이오. 증거가 있나? 없으면 조용히 물러가라. 아니면 너도 같이 가둬버리겠다. 정유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 감옥 안에서 연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윤 나리.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오. 내가 반드시 그대를 구하겠소. 하지만 정윤에게는 아무런 힘도 돈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윤은 작은 오두막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눈에 책상 위의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종이약을 접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윤아, 종이약은 소원을 담아 하늘로 보내는 것이란다. 정성을 다해 접으면 하늘이 들어주신단다.
정유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는 밤새도록 학을 접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이약 날개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연희,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그대를 구하겠소. 포기하지 마시오. 내가 곁에 있소. 당신을 사랑하오. 수백 마리의 종이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정유는 감옥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감옥의 작은 창문 너머로 종이약들을 날려보냈습니다. 바람에 실려 하얀 종이약들이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 안에서 연희는 몸을 웅크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무언가가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종이약이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학을 집어들었습니다. 날개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학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정윤날이 연희는 학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유는 연희를 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찬봉의 음모를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유는 오래된 의문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집안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몰락했던 것일까? 정말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일까? 정유는 옛 집안의 기록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일부 문서는 친척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을 켜고 문서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를 무고한 주요 증인이 박찬봉과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집안의 재산이 몰수된 후 일부가 박찬봉의 친척에게 넘어갔다는 사실. 이것은 박찬봉이 우리 집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무고를 한 것이구나. 정유는 손을 떨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희에 관한 비밀이었습니다. 오래된 족보 기록에서 정유는 한 양반 집안의 사생아에 관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생아의 이름이 연희였고 나이와 특징이 일치했습니다. 연희가 양반의 사생아? 더 조사한 결과 연희의 친부는 한때 권세 있던 양반이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의 적자들이 사생아인 연희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그녀를 천민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박찬봉이었습니다. 박찬봉이 연희의 신분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녀를 협박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정유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유는 증거를 모아 상급 관청에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박찬봉은 저희 집안을 무고하여 재산을 빼앗았고 연희의 신분을 숨긴 채 천민으로 만들어 그녀를 착취했습니다. 이에 증거를 제출하오니 명백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관청을 찾아다니며 호소했고 마침내 한 정직한 관리가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일이오. 조사하겠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찬봉은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증거 앞에서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이오. 저 정윤이라는 자가 저를 모함하는 것이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문서들, 증인들, 모든 것이 박찬봉의 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찬봉은 무고죄와 재산 횡령, 그리고 신분 은폐 등의 죄를 저질렀다. 파직하고 유배에 처한다. 박찬봉은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윤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을 일부 돌려주도록 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희는 무고한 죄로 갇혔으므로 즉시 석방하라. 그리고 그녀의 진짜 신분을 회복시키도록 하라.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연희는 햇빛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던 것일까?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연희,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윤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정윤, 나리, 다 끝났소. 이제 괜찮소.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나리, 어떻게 된 겁니까? 박찬봉이 죄를 밝혀냈소. 그리고 그대의 진짜 신분도 알아냈소. 정윤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연희가 사실은 양반의 사생아였다는 것, 그녀에게도 신분이 있다는 것. 연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에게 신분이 있다니? 그대는 천민이 아니었소. 부당하게 빼앗긴 것이지.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았던 그녀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나리, 이제 나를 정윤이라 부르시오. 우리는 이제 같은 신분이요. 정윤의 집안도 명예를 되찾았고 그는 다시 중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연희 역시 양반의 사생아로서 신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 장애도 없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윤과 연희는 혼인을 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연희는 정윤에게 물었습니다. 나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보내주신 그 종이약들. 아직도 제가 다 간직하고 있사옵니다. 아, 그것들을. 나리께서는 아시옵니까? 그 종이약들이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정윤은 조용히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혼자였습니다. 무섭고 외롭고 절망적이었지요. 하지만 그 종이약들이 날아들었을 때 세상에 그 순간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저 종이약 하나로도 살아갈 힘이 생겼사옵니다. 정윤은 연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있어. 나도 살아갈 힘을 얻었소.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하얀 종이약들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버려진 종이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정윤과 연희는 양반과 천민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섰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둘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함입니다. 정윤이 접은 종이약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메시지였고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셋째,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박찬봉의 음모는 일시적으로 성공한 듯 보였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것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희가 말했듯이 종이약 하나로도 살아갈 힘이 생겼다는 것. 우리의 작은 관심, 작은 사랑,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절망 속에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종이약을 접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종이약을 접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진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따뜻한 봄날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푸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